72세의 박진수는 50년간 목수로 살아왔다. 그의 손은 나무의 결을 읽고 못질 한 번으로 석가래의 강도를 가늠할 줄 알았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장으로 향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저녁 늦게까지 나무와 씨름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한 주택 신축 현장에서 마지막 석가래를 올리는 작업이었다. 50년 경력의 노련한 손길로 나무를 다듬고 정확한 각도로 자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전 10시 30분 전기톱을 들어 올리던 순간 갑작스런 가슴 통증이 그를 엄습했다. 으악! 진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현장에 함께 있던 젊은 목수들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진수는 이미 의식을 잃고 톱밥 더미 위로 쓰러져 있었다. 사장님, 사장님, 119 빨리 불러.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다. 그 사이 진수는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다. 응급구조사들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응급처치를 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진수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심장내과 과장 김성민 교수가 직접 집도했다.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이 거의 막혔어요. 응급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 사이 가족들이 하나둘 병원에 도착했다. 아버지, 막내 아들 박민호 40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하던 그는 연락을 받자마자 작업복 차림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왔다. 얼굴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안전화 끈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였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차분히 설명했다. 수술이 진행 중입니다. 3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민호는 수술실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뒷바라지를 해온 그였다. 아버지는 그의 전부였다. 1시간 후 큰아들 박민석 48이 도착했다. 그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표정은 심각했지만 어딘지 침착해 보였다. 어떻게 됐어? 아직 수술 중이야, 형.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복도 한쪽에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회사 일 때문인 듯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여전히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딸 박민정 45이 도착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가가 약간 빨갛게 되어 있어 울었던 흔적이 보였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아직 모르겠어. 수술이 끝나야. 세 남매는 수술실 앞에 앉았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은 달랐다. 민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회복만을 바랐다. 반면 민석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고 민정은 가끔 한숨을 쉬며 시계를 바라보았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다. 김성민 교수가 나와서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어요.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민석이 물었다.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0% 정도로 보입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심장 손상이 꽤 심각했거든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정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민석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드릴게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하루에 3번, 각각 30분씩이었다. 첫 번째 면회 시간에 세 남매는 모두 아버지를 찾았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있는 진수를 보며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꼭 깨어나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민정도 아버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버지 괜찮아지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민석은 차분하게 아버지의 상태를 살펴보고 간호사에게 세세한 것들을 물어보았다. 혈압은 어떤가요? 뇌파 검사는 언제 하나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첫째 날 밤이 되었다. 민호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했다. 집에 가서 쉬어야지. 어차피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민석이 말했다. 아니에요, 형.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민정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민호는 고집을 부렸다. 결국 민석과 민정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 우리는 내일 아침에 올게. 뭔가 있으면 연락해. 민호 혼자 남은 병원 복도는 을씨년스러웠다. 간간히 지나가는 간호사들과 응급 환자들의 소음만이 정적을 깼다. 민호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밤을 보냈다. 새벽 3시쯤 경비원이 다가왔다. 여기서 계속 계실 거예요? 네.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요. 의자가 불편하실 텐데 담요 하나 가져다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담요를 덮고 의자에서 졸았다. 30분마다 일어나 중환자실을 들여다보고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간호사들도 그런 민호의 모습에 감동했다. 다음 날 민석과 민정은 민호를 집으로 보낸 후 카페테리아 구석에 앉았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의사 말로는 깨어날 확률이 30%래. 그럼 70%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민정이 수첩을 꺼냈다.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생각보다 많더라. 목포 본가, 서울 상가 건물 2채, 아파트까지 합치면 5억은 넘을 것 같아. 만약에 아버지가 못 깨어나시면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잖아. 민호한테는 뭐라고 하지? 일단은 비밀로 하자. 걔는 너무 순진해서.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진수가 그날 새벽부터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복도의 대화가 중환자실까지 들린다는 것을. 진수는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깨어났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다. 민호는 여전히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면회 시간마다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 공사 현장 사람들이 안부 인사 전해달라고 했어요. 진수는 민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 상태가 이렇게 계속되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뜻이야? 민호가 물었다. 장기간 의식 불명 상태로 계신다면? 그것도 고통이잖아. 진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씁쓸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다. 복도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민석과 민정의 대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봐. 깨어나셔도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 그럼 우리가 평생 간병을 해야 하고 차라리 이대로 편안하게 가시는 게 나을지도. 진수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니. 그날 밤 진수는 야간 담당 간호사 김영희 52에게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냈다. 의식이 돌아오셨나요? 진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네. 자식들 얘기. 들었어요. 복도에서 하는 말 다 들었어요. 김영희는 상황을 이해했다. 25년간 간병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을 많이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며칠 더 지켜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녹음. 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필요해요. 김영희는 진수의 처지에 동정을 느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영희는 IT과 정민철 28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민철은 초소형 녹음 장치를 구해왔다. 이걸로 모든 대화를 녹음할 수 있어요. 넷째 날부터 민석과 민정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기 시작했다.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상속 절차는 사망진단서 나오면 바로 가능하대. 민호는 어쩌지? 그냥 3분의 1만 주면 되지.
법적으로도 그게 맞고. 진수는 이런 대화들을 하나하나 녹음하며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했다. 다섯째 날 가장 충격적인 대화가 오갔다. 사실 아버지가 깨어나면 좀 귀찮아질 것 같아. 민정이 말했다. 무슨 뜻이야? 아버지 성격 알잖아. 완고하고 고집세시잖아. 그러게. 차라리 이대로. 진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 민호는 중환자실에서 아버지와 일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정말 잘할게요. 진수는 민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편해졌다. 적어도 하나이만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여섯째 날 민석과 민정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변호사가 상속 포기각서를 미리 준비해두래. 민호한테 나중에 서명받으면 되니까. 그런 게 가능해? 물론이지. 민호는 법적인 거 잘 모르잖아. 진수는 그들의 치밀함에 놀랐다. 이미 법적인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영희는 진수에게 말했다. 정말 이대로 계속 비밀로 하실 건가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공개할 겁니다. 병원 방송 시스템에도 연결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진수의 눈이 반짝였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일곱째 날 민석과 민정의 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사실 아버지가 이대로 가시는 게 모든 면에서 나을 것 같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간병비, 의료비. 끝이 없어. 그리고 아버지 성격상 자신이 그런 상태가 된 걸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가장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에 나왔다.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해줘야 하나? 의사 선생님께 좀 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치료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진수는 경악했다. 자식들이 자신의 치료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여덟째 날 아침 민호가 평소와 같이 중환자실을 찾았을 때 진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아버지. 민호야. 언제 깨어나신 거예요? 잠깐. 진수가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 전에 내가 들어야 할 것이 있다. 진수는 침대 옆 장치를 조작했다. 병원 전체로 방송이 연결되었다. 조용히 들어봐라. 지난 일주일간 녹음된 민석과 민정의 대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차라리 이대로 편안하게 가시는 게. 민호한테는 3분의 1만 주면 되지. 치료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가 일주일 전부터 깨어 있었다. 내 형과 누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었어. 복도에서 민석과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도 방송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그래. 너희들 덕분에. 저 방송은 뭐예요? 너희들 대화 녹음한 거다. 불법 녹음이잖아요. 진수가 냉소했다. 내 병실에서 내가 녹음한 게 범죄냐? 그때 김영희 간호사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박진수님이 의뢰하신 변호사 이정호입니다. 이정호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모든 녹음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진수님은 작년에 이미 합법적인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민석과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모든 재산은 박민호님에게 상속됩니다. 민정이 울면서 호소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진수가 방송기를 다시 틀었다. 차라리 이대로 편안하게 가시는 게. 민석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냐? 민석과 민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병원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사건은 곧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중환자실 환자가 자식들의 배신을 폭로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기자들이 병원으로 몰려들었고 민석과 민정은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었다. 유언장을 무효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이정호 변호사는 단호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결국 민석과 민정은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진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민호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간병했다. 너무 충격받지 마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걸로 된 거야. 진짜 가족은 너야. 혈육이라고 해서 모두 가족은 아니야. 김영희 간호사와 정민철도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6개월 후 진수는 완전히 회복했다. 민호와 함께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형이랑 누나 소식은 들어보셨어요? 들었어. 민석은 사업이 망했고 민정은 이혼했다더군. 자업자득이야. 1년 후 민정이 찾아왔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들이 내 죽음을 바랐을 때 가족은 이미 끝났어. 가거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민정은 울면서 돌아섰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2년이 흘렀다. 민호는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이수진과 결혼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결혼 후 세 사람은 함께 살았다. 목공소도 더욱 번창했고 가정도 화목했다. 그리고 1년 후 민호와 이수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할아버지 손자예요. 진수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름은 뭐로 할 거냐? 아버지가 지어주세요. 진실진 마음심. 박진심이 어떨까? 좋아요. 진실한 마음이라는 뜻이네요. 3년이 더 흘렀다. 진수는 77세가 되었고 손자 진심이는 3살이 되었다. 어느 가을 저녁 세 세대가 함께 목공소에 앉아 있었다. 진수는 진심이를 위해 작은 나무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자동차야. 진심이가 타고 놀 수 있는. 진수는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민호가 말했다. 그때 정말 다행이었어요. 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잖아요.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20번의 호흡으로는 부족했나 봐. 21번째 숨을 쉬어야 진실을 볼 수 있었어. 때로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해가 지고 있었다. 목공소 안에는 나무 냄새와 함께 따뜻한 가족애가 흘렀다. 진심아, 할아버지가 하나 가르쳐 줄까? 사람은 말이야, 진심으로 살아야 해. 계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할아버지도 진심으로 사셨어요? 할아버지는 21번째 숨을 쉬고 나서야 제대로 살게 됐어. 그날 밤 진수는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아버지를 깨우러 갔을 때 진수는 평온한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들어 있었다. 아버지. 민호는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감사함도 함께 있었다. 진수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목공소 단골 손님들, 병원 직원들,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삶에 감동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김영희가 말했다. 아버지는 끝까지 행복하셨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호는 아버지의 목공소를 계속 운영했다. 진수가 추구했던 정성스러운 가구 만들기를 이어갔다. 진심이도 자랄수록 할아버지를 닮아갔다. 어느 날 진심이가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의 21번째 숨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 뭔데? 그건 진짜 사랑을 찾는 거예요. 거짓말 없는 진짜 사랑. 민호는 아들을 꼭 안았다. 맞아. 할아버지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그로부터 몇 년 후 민호는 작은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21번째 숨 마이너스 아버지가 가르쳐준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수의 무덤 앞에는 그가 좋아했던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매년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 그를 기리고 있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진실한 삶을 산 사람. 21번째 숨으로 사랑을 깨달은 사람. 박진수 1951에서 2028. 그리고 그 아래. 진심은 영원하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 잎들이 흩날렸다. 마치 진수가 가족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았다. 진실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준 한 노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영원히 살아남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숨쉬고 있을 것이다. 때로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 21번째 숨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